안녕하세요. 수전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좋은 의사를 만드는 환자. 몇 주 전 LA 타임즈에는 의사들이 약 처방을 하는 습관을 검사 비교하려는 2명의 노숙한 기자들의 사설이 실렸었다. 대체로 환자들은 자신을 진찰하고 돌보는 의사의 처방전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고 약국으로 간다. 외딴 곳에서 개업하는 의사들 자신도 자기가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들은 본다. 이 두 기자들은 뉴욕시에 자리 잡은 프로퍼블리카라는 비영리 수사 전문 언론사에서 의사들의 처방 습관을 비교하고 있단다. 많은 의사들은 각 주에서 요구하는 평생 교육 시간을 채워서 공부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2년마다 갱신되는 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의사들은 대부분 서로의 처방 경향을 알고 있다. 게다가 이즘에 많이 쓰이는 컴퓨터 기록 차트에는 어느 의사가 어떤 약을 어느 용량으로 주었는지의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철저하게 보안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이외의 외부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몇 년 전에 유명한 여배우가 입원한 후 그 환자의 치료 내용을 훔쳐본 병원 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도 한 예이다. 그러니 어느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무슨 약을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환자 개인의 비밀에 속하므로. 그래서 이 기자들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자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메디케어 파트 D의 정보를 얻었단다. 미국 내 3,200만 명의 노인 및 장애인자들에게 나간 처방이 전국에서 발행된 총 처방전의 4분의 1에 해당되었다. 물론 환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고 각 의사가 어떤 약을 많이 썼는지 또 다른 의사들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범죄나 기타 이유로 의사 면허증을 뺏긴 의사들이 버젓이 환자들에게 약 처방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의사는 너무나 많은 마약 처방을 한 것도 발견되었다. 본인의 의사가 주로 새로 나온 비싼 약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값이 훨씬 싸고 효과는 비슷한 지네릭 제품을 쓰고 있는지도 환자인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해놓았다. 그래서 환자나 가족들이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가 다른 의사들과 큰 차이가 있다면 직접 물어보라고 권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본인과 의사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할 때 진정 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똑똑한 환자의 올바른 진무는 의사를 더욱 유능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게 만든다. 적어도 나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연구에 의하면 처방전을 받아들인 환자가 실제로 약국에 가서 약품을 사는 확률은 50에서 70%밖에 안 되고 구입한 후에도 실제로 복용하는 숫자는 너무 적다고 한다. 만일 의문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약이었다면 나중에라도 의사에게 알려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잘 알지 못하던 새로운 약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누구나 두렵다. 의대 본과 2학년 때 양리학 교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모든 약은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갑상선이나 관절 조직을 마치 이 물질인 양 항체를 생성해내면 갑상선 기능 저하나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로 예민한 것이 우리 몸이다. 그러니 새로운 화학물질인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아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의 장점과 부작용이라는 단점을 이성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성숙한 환자의 태도이다. 약사의 어떤 말,
친구들의 걱정 등은 감정을 격하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의심이 간다면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다른 의사의 견해를 구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싫어서 가끔은 100%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물질에 유혹하기 쉽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되니까. 4살 정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지컬 사고이다. 어른들은 이런 아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약의 용도와 부작용을 공부한 후에 의사를 도와서 결단을 내리자. 그리고 의사에게 존경을 주고받는 성숙한 환자가 되자. 이 세상은 정말 말세인가? 낯선 얼굴들이 빼곡이 차이는 방에 무심코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일까?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멋진 배우나 미남 미녀가 아닌 아주 험상궂게 생긴 얼굴이라고 한다. 늘 위험에 대비해서 언제라도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감정내가 바짝 긴장되어 있는 탓이다. 이 감정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어서 아이들은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플 때 엄마가 보이지 않는 위험 시에는 울어대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온도를 조절하는 숨골의 기능과 함께 이런 생명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두뇌를 아래층 두뇌라고 데니엘 시걸 박사는 불렀다. 이에 반해서 아이가 출생 후에 엄마의 얼굴을 외우고 말을 따라하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대소변 가리는 것을 익히려면 아래층 두뇌의 감정을 조절하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규칙을 따르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이 발달되어야 한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 다니며 보이스카웃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익히면서 전두엽은 점차 성숙해 가지만 20대 중반까지도 미숙한 상태이다. 새해가 밝으며 타임즈에서 새로운 편집을 기도하였다. 낙천가들, 즉 optimist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빌 게이츠의 작품이다. 최근에 연이어 터지는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서 비관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어서이리라. 수십 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총기 사건들, 연이은 허리케인의 피해, 캘리포니아주의 화재 등등 이런 나쁜 뉴스들은 드라마틱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끈다. 마치 숱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인상이 험악한 사람의 얼굴만을 빨리 찾아내듯이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위층 두뇌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숫자를 살펴보라고 권한다. 25년 전에 이티오피아에서 태어난 아이들 5명 중 1명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였다. 루완다의 어린이는 4명 중 1명이 5살 생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이제는 25명 중 1명만이 사망을 한다. 25년 내지 30년이면 한 세대의 기간이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들이 세계 각곳에서 벌어졌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뉴스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우는 87세의 워렌 버핏도 많은 밝은 숫자를 내세워서 사람들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쇼킹한 뉴스로 인한 동물적 감정의 영향 대신에 합리적인 생각을 통한 미래의 1인당 수입 수치를 계산하였다. 위층 두뇌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1인당 미국인의 GDP가 5만 9천 달러인데 1년의 증가율이 2%이고 인구의 자연 증가가 0.5%, 이민으로 인한 증가가 0.3%를 잡으면 1년에 1.2%의 증가율이 생기고 25년 후에는 1인당 GDP가 7만 9천이 불이 된다는 논리였다. 즉 바로 다음 세대에서는 현재보다 2만 불이 불어난 부유함을 모든 미국 국민이 누린다는 예측이었다. 버펫이 태어났던 1930년경의 제일 유명한 부자는 락펠러였는데
그는 현재 우리가 즐기는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었다. 그 큰 원인을 그는 창의성과 생산성에 두었다. 예를 들어서 과거 80%의 국민들이 종사했던 농사일을 현재는 2% 사람들이 해내는데 이유는 트랙터, 씨 뿌리는 기계, 비료, 현대식 탈곡기 등등을 사용하는 것도 상관이 있다.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의 1인당 수익이 6배나 오른 것을 본 그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충분한 부를 누릴 수 있으리라 말했다. 단 부자가 자신보다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펼치던 한 해는 이는 심리학 박사의 말대로 현대 인류는 예전에 비해서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더 잘 먹고 더 영리하며 더욱 안전한 삶을 누리는데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뉴스의 성격 때문이란다. 왜냐하면 뉴스란 갑작스럽고 불길한 일들, 화재, 총격 사건, 상어 출몰 등등이지 18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등의 조용한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뉴스는 이미지나 이야기거리이지 이상적인 통계가 아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핑커 박사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미지나 이야기거리 대신에 숫자의 기준을 둔 합리적 생각을 염두에 두라고 권한다. 그래서 충격적인 뉴스의 제목이나 끔찍한 사진들보다 현대 인간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장수하는 나이, 글자를 깨친 문화의 척도 등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숫자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숫자는 세계를 현명하게 볼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빛나는 가치를 나타낸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자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일생의 훈련이 필요한 수련이. 제가 정신과 의사 수련을 시작한 것이 1973년이었으니 이 길을 걸은 지 이제 거의 50년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야 나의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뜨이고 일을 할수록 흥미가 더해간다. 이렇게 더딘 나의 성장은 아마 소아 및 청소년 정신과 의사라는 특수 분야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반 정신과 수련을 끝마친 후에 나의 동기 레지던트들은 전부 도합 6명의 백인 남성들, 서둘러서 기업이나 교수들로 진로를 찾아 나섰다. 그가 빌려 썼던 의과대학 대여 장학금을 갚아야 할 테니까. 그때 내가 결정한 것이 2년간의 수련을 더 받아서 소아 및 청소년 정신과 의사라는 특수 분야의 정신과 전문의가 되는 것이었다. 많은 분들은 소아과 의사와 내과 의사의 구별이 18세를 전후로 한 나이 때문이니 일반 정신과나 소아정신 전문가 의사의 차이도 단지 연령 때문이라고만 본다. 그래서 왜 소아정신과를 하려면 2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어른들처럼 복잡한 스트레스도 없을 테니 아이들을 치료하는 게 훨씬 쉽지 않나요? 만일 어린이를 축소판 어른으로 본다면 맞는 말이다. 중세기 그림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똑같은 얼굴에 키와 몸집만 축소되어 있듯이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적 생각 때문에 아동 학대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4살짜리 꼬마들이 친구 집 수영 파티에 초대되어 갔다고 하자. 20여 명의 또래들이 수영복만 입고서 물에서 신나게 놀 생각에 어른들의 주의를 듣지 못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주인집 어른의 두 번째 주의를 듣고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뛰는 것을 멈췄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집 아들 녀석은 또다시 뛰는 게 아닌가. 엄마가 소리 지르면 주춤했다가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다리가 들먹거린다. 아이들에게는 삶 전부가 스트레스도 있다. 하나님처럼 두렵고 사랑하는 엄마를 화내게 하는 것도 그리고 자신도 싫다. 이럴 때 현명한 어른들은 아이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준다. 우리 앉아서 비누방을 놀이할까? 라던가 자 우리 모두 수영하러 물로 들어가자 라면 아들 녀석이 고민하던 뛸까 말까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직 이성적 사고가 발달되기 이전에 어떤 아이들은 우울한 햄릿이 살까 말까를 고민했듯이 뛰지 말까 뛸까 동사 하나에만 집착되어 있으니까. 피아제라는 유럽 학자에 의하면 아이의 두뇌가 성숙해져서 12살 정도가 되기까지는 원인과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조직 사고가 불가능하단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즉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할까? 아니면 나는 나쁜 아이야 같은.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 아이의 자존감은 밑바닥에 떨어지고 중학교 갈 때쯤이면 우울, 불안, 반사회적 행동하러 되기가 쉽다. 아이들이 출생할 때는 고급의 사고와 판단, 계획 등을 주관할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배고픔과 아픔과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할 수 있는 번연계는 발달되어 있다. 모든 포유동물들처럼 인간, 아기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물론 뛰어가나 도망가는 데 필요한 호흡과 맥박, 혈압, 체온 유지 같은 자율신경계도 이미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두엽의 기능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짐승 같은 감정이나 행동을 저지하여 사름다워지는 데 필요한 기능을 행하는 두뇌이다. 포유동물 중에서 냄새와 청각을 관장하는 측두엽이 발달된 개는 사냥이나 경찰견으로 쓸모가 있다. 이런 경공들 중에서도 전두엽 기능을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훈련 학교에 보내면 감정 조절이 조금만 가능해져서 아무나 물지도 않고 배변 조절도 향상된다. 그러니까 전두엽의 기능은 짐승처럼 태어난 갓난아기를 길들여서 25세쯤 되면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셈이다. 과거에 18세쯤 되면 충분히 성숙하리라 믿었던 전두엽의 기능은 MRI 발견 이후에 알고 보니 이보다 훨씬 뒤에나 이루어진다니. 인간처럼 오랜 기간 미숙한 포유 동물도 없는 듯하다. 이런 미숙한 인간 동물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다. 어른과 아이들은 이처럼 다른 생물체이다. 그러니 어른을 재는 잣대로 아이들을 잴 수도 없고 재어서는 안 된다. 물론 어른들 중에서도 뇌병변이 온 치매 환자나 교통사고로 뇌 조직이 손상된 사람들은 어린애와 같이 행동한다. 전두엽의 기능이 손상되었으니 말이다. 어른은 속상하면 말을 한다. 말은 고도의 전두엽 기능이니까. 아이들은 화나면 문제 행동을 한다. 전두엽이 아직 미숙한 상태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재는 잣대는 덮어놓고 어른식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는 인내와 사랑이 있는 특별한 자를 써야 한다. 그래서 소아과 정신과 의사는 2년 이상의 훈련과 나아가 일생을 통해 배워야 할 긴 수련이 필요한가 보다. 감사합니다.